안녕하세요. 창의력의 인물연구 발표를 맡게 된 3조 김희현입니다. 저희 조는 이 일에 박선현, 최지환이 자료조사를 하였고 정승현이 PPT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창의력의 인물들이라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버트 아인슈타인, 토머스 앨바 에디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그 인물들의 창의성과 명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는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분야는 바로 과학을 응용한 발명품들에 있습니다. 발명가 외에도 그는 뛰어난 수학자였으며 동시에 시대를 앞서가는 해부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건축가, 조각가, 의상 디자이너 등 10여 가지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업적으로 인해 현대에 와서는 그를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천재라고 불리웁니다. 레오나르도는 서자의 신분으로 태어난 제약으로 인해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는 무관하게 레오나르도는 어린 시절부터 보통 사람들에 비해 엄청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의 흐름과 동물들의 움직임, 특히 새의 나는 모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노트에다 정리하는 것을 즐겼는데 그 노트의 분량만도 600여 쪽에 이르는 양이며 레오나르도 최고의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왼손잡이로서 글씨 또한 거꾸로 쓰는 버릇이 있었으며 그 글씨는 거울에 비춰야만 똑바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버릇은 역설적으로 제도권의 교육을 받지 못한 덕분에 그의 자유로운 창의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그의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재 과학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날 때부터 천재였을 거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말을 배우는 속도도 느렸고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가 좋아했던 수학과 과학 이외의 과목에서는 낙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독일 학교의 판에 박힌 학습과 교육 방식을 경멸하여 그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일 텐데요.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반감적인 태도는 훗날 학풍이보다 자유로운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후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이탈리아로 간 그는 스위스의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 대학 시절 아인슈타인은 책을 읽거나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강의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시험은 친구들의 노트를 빌려 벼락치기로 시험만 겨우 통과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게으른 강아지라고 불리기도 했다는데요. 심지어는 지도교사가 아인슈타인이 너무 불성실한 학생이라 졸업한 것이 놀랍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인슈타인에게 별로 흥미가 없는 과목에 한해서일 뿐이지 절대 아인슈타인의 수학 실력이 평범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학 전공생보다 윗코스를 밟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니 말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교사가 되고자 하였지만 지도교수가 그의 자만심과 불성실한 자세를 싫어하여 추천서를 써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공인 물리학 쪽으로 마땅한 취직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 특허국의 관리 자리를 얻어 5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게 특허국 직원으로 일하면서 발명품을 검사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물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인슈타인은 1905년 3월에
광양자 가설에 대한 논문을, 5월에 브라운 운동에 관한 논문을, 6월에 특수 상대성 이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논문들은 모두 20세기 물리학의 분야에서 혁명적인 것으로 각각의 논문만으로도 충분히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창의적인 업적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업적들이 불과 평균 7에서 8주 간격으로 심지어 자투리 시간만을 이용해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흥미로운 것만 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근성과 끊임없는 사고가 우주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 즉 고정관념을 허물게 된 것이고 그것이 창의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보면 아인슈타인의 창의성에 대한 비밀의 키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인슈타인의 창조 과정이 순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문들이 아인슈타인의 내적인 사고 흐름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논문들이 서로 연관된 사고 속에서 나왔고 그러므로 각 논문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인슈타인의 창조 과정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는 16세 때부터 물체가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골몰했는데 이것이 그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그의 최초의 사고 실험이 되었습니다. 그 뒤 1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한 끝에 자신의 상대성 이론을 얻어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에게 창의성의 원천은 끈질긴 지적 집요함과 시각적 직관력, 그리고 반복적인 통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에디슨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에디슨은 무엇이든 호기심을 품고 그것을 꼭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아이였습니다. 닭이 알을 품어주면 병아리가 나온다 라는 말을 듣고 헛간에서 직접 달걀을 품어 부화시키려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에디슨은 틀에 박힌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했고 당시 앞뒤가 꽉 막힌 초등학교 선생님도 이러한 에디슨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3개월 만에 퇴학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교사 출신인 에디슨의 어머니가 스스로 선생님이 되어 에디슨에게 온갖 지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에디슨은 훗날 어머니께서 나를 만드셨다 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탓에 에디슨은 12세부터 기차 안에서 자신의 인쇄기로 만든 신문과 잡지, 과자 등을 팔며 생활비를 벌면서도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그 기차의 화물칸에 실험실을 마련하여 실험에 열중하였습니다. 어느 날엔 화학약품을 이용해 실험을 했는데 그 화학약품에 의해서 기차에 불이 나는 바람에 기차 일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친구에게 공중에 뜨게 해주겠다며 인체 실험까지 했다가 부모님께 들통나 혼나기도 했습니다. 탐구심이 왕성하고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 당시 부모와 선생님과 주변 어른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민폐투성이 악동이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에게는 청각장애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성공열을 앓았고 이후에도 감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나빠졌으며 차장이 자신을 움직이는 기차로 끌어올려줄 때 귀를 잡고 끌어올려 부상당함으로 청력이 더욱 나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자신의 귀가 안 들리는 것이 큰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일을 하는데 덜 산만하고 외부 잡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디슨은 자신이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는 일에 지지 않고 맞서 그것들을 새로운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던 도중 그의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살 때 기차에 치일 뻔한 역장의 어린 아들을 구해주었고 그에 대한 역장의 담례를 계기로 여러 곳에서 전신수로 훈련받으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살 때 송금회사인 웨스턴 유니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야간 근무로 자청하여 회사에서 독서와 실험에 몰두하던 그는 1868년 전기투표 기록기를 발명하여 최초의 특허를 받고 본격적인 발명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로 토머스 에디슨은 해외 특허권까지 합하면 1,500건이 넘는 1,093건이라는 기록적인 미국 특허권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공장까지 세우면서 연구와 발명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에디슨의 발명품들은 너무나도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이 에디슨의 발명에 대해 하기 쉬운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발명 하나하나가 획기적이고 전례없던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에디슨의 특허권 목록을 보면 하나의 중요한 발명 아이템을 넣고 그것을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장치들이 일종의 집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구 또한 기존의 전구를 개량한 것이지 전구라는 물건을 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듯 에디슨의 발명품의 절반 이상은 개량품입니다. 그렇다면 토머스 에디슨은 왜 오늘날까지 발명왕이라고 칭송을 듣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문제가 많았던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물품들을 뜯어고쳐 실용화시킨 것 또한 발명이라고 불리며 원시적이고 조잡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일상생활에 사용 가능, 판매 가능할 정도로 개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명왕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에디슨의 위상은 높았습니다. 에디슨을 그저 뛰어난 창의력, 불굴의 의지와 착한 심성만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기에는 어둡고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들도 발명품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예로는 사람을 구워 죽이는 형벌로 쓰이는 전기의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역사에서 이룩한 업적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선재란 1%의 영감과 99%의 땀이다. 라는 그의 일생 동안의 신조는 지금까지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구를 완성하기 위해 9,000번의 실험을 했고 축전지 배터리를 발명하기 위해 5만 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조수가 오래 지속되는 전구용 필라멘트를 발견하기 위해 수천 번이나 실패한 후에도 계속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에디슨은 그 질문은 이해하지 못하겠군요. 내 실험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대신 작동하지 않는 수천 가지의 경우를 발견했을 뿐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생 동안 하루도 일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놀이였다고 말하는 에디슨의 말은 창의력의 원동력이 일에 대한 재미와 열정임을 단정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의력은 엄숙한 표정으로 탁자에 앉아 진지하게 토론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서 고민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과 가능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것을 즐길 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할 때 창의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끊임없는 질문과 왜? 라는 의문은 에디슨의 호기심이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인물들의 업적과 명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입니다. 못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중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이 떨어지고 난 뒤 식탁에서 벌어진 12제자의 반응을 그린 것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치밀하고 강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군상을 만들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을 펴고 머리를 숙인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그의 제자들에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는 그의 비방록에서 그림의 최고의 그리고 가장 어려운 목적은 인간의 영혼이 의도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이 가리키고 있듯이 그는 인간의 일시적인 감정 상태는 물론 개인으로서 또는 집단으로서의 인간 심리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도의 완벽한 균형감과 안정감으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생존했던 가장 경이로운 천재 중 한 명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시 아인슈타인으로 넘어가서 창의성의 제1원칙,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데서 시작. 엉뚱함은 창의성의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명언으로는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창의성의 비밀은 자신의 창의력의 원천을 숨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에디슨 역시 성공과 가능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것을 즐길 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할 때 창의력이 발휘된다 라는 명언을 남겨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창의성이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점은 창의성은 특별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 노력과 관심, 또 열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물질적인 뒷받침이 없어도 재력을 가지지 않아도 주변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글을 거꾸로 쓰지만 여러 분야에서 최고를 찍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자신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는 아인슈타인처럼 끊임없는 창의성을 내뿜으며 발명하는 것을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놀이라 생각했던 에디슨처럼 조금 더 창의력 있게 살아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상 3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